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대신 진행을 맡은 변호사 박시훈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171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은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라고 했고요. 민생 문제와 추경 예산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선인 측은요, 청와대 만찬 회동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실무 협의는 조속히 긴밀히 추진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권 이양기에 어떻게 신구 권력이 손을 맞잡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시사본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 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10분 인터뷰인데요. 경기지사 출마 포부를 밝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어서 최평가 불사조 기자단 또 IT 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자,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시간입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전예원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예원 교수님은 처음이시죠? 네, 그런데 오늘은 한입 뉴스가 아니라 한 보따리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보따리 뉴스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171분간이에요. 아마 역대 최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총 2시간 51분 동안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9일 만에 가장 늦게 만난 대통령과 당선인이었는데 만난 시간은 또 가장 또 길었습니다. 뭐 그만큼 할 얘기도 많았고 의제도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사실은 이 첫 만남부터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만찬장 앞인 상춘제한 녹지원에 먼저 나가서 네. 기다렸습니다, 윤 당선인을. 그리고 에스코트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윤 당선인에 대한 예우를 좀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상춘제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만찬 장소로 사용된, 그러니까 국빈급 맞이에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본관에서 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왔는데 상춘제에서 만났던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고 얘기했다는 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설명이었는데, 어제 보면은 뭐 음식 같은 경우도 한우갈비에 레드와인. 한우갈비 레드와인 뭐 네. 의미가 있습니까? 맛있죠. 네. 박 기자님. 저도 좋아합니다. 한마디만 붙이면 비빔밥. 네, 그리고 비빔밥?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비빔밥, 봄나물 비빔밥이 있었고 탕평채도 올라왔습니다. 다 지금 좀 비빔밥이나 탕평채가 다 통합, 협치 뭐 그렇죠. 이런 의미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탕평채 같은 경우는 영조 때 그때 이제 탕평을 잘해서 네. 우리가 당파 싸움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을 담아서 이 음식상에 올라왔던 그런 뭐 녹두, 무게,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을 넣어서 만든 그런 음식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동안 보면은 못 만나니까 안 만나니까 신구 권력 갈등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젠 다 털고 새로운 화합으로 통합으로 가자,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음식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뭐 현안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얘기들이 또 어떤 의제, 어떤 대화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이것이 첫 회동이니까 네. 그리고 당선인이 대선을 마치고 만난 거니까 아무래도 덕담은 오고 갔겠죠. 그런데 사실 정치권의 예민한 관심사, 특히 당선인 측의 관심사는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가장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 대통령이 밝혔던 입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집무실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시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확인이 되었는데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민생 문제나 추경 예산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힘을 모으는 거였지만 사실은 이 추경이라는 부분도 앞으로 절차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네. 어제는 집무실 용산 이전과 민생 문제 추경 예산에 대해서 큰 틀에서 협조에 대한 어떤 마음은 모았지만 앞으로 실무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질문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면밀히 살펴 협조한다. 집무실 이전 관련돼서 그렇게 밝혔거든요. 면밀히 살펴 협조한다. 국무회의 뭐 예비비 통과 이런 것까지 포함된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네.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회동 이후에 브리핑할 때는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하겠다. 네. 그러니까 특히 협조에다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있었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안보 얘기를 하면서 무리한 면이 있다라고 했지만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풀릴 것이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 면밀히 살펴보겠다. 여기 또 방점을 찍고 있어요. 면밀히 쪽에 면밀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통과가 돼야 예. 이 부분들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하려면 예산 문제가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 필요하죠. 근데 뭐 당장 이제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 예산 문제가 뭐 당장 풀릴 것 같진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이 용산 이전 문제는 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용산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안 들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글쎄 며칠도 지나면 알겠지만 아하. 이게 뭐 생각했던 만큼 막 빨리 풀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면밀히 쪽에 면밀히 따지겠다. 청와대 쪽은. 그리고 당선인 측은 해준다, 협조한다. 이게 맞춘 것 같은데 결국 돈이거든요. 예비비.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정치적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당선인 측이 강조하는 것은 마치 청와대가 안 해줘서 하는 듯한 뉘앙스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청와대에서는 또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믿거든요. 이거 뭐 누구의 책임론으로 흐를 공방의 소지가 저는 남아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박정원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물리적으로 뭐 이사한다거나 기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월 10일 이전에 다 이런 계획이 마무리되긴 조금 어렵다이고요. 네. 특히 국무회의라는 것이 뭐 우리가 수시로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뭐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 기자님의 말씀처럼 시간은 어쨌든 5월 10일을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빠진 상황에서 추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돈이 없다면 사실상 5월 10일 날 바로 개막하는 게 쉽진 않다라고 다 보시는 거군요. 네. 다시 우리 식사 얘기 좀 하면 결국 지금 통합의 상징 봄나물 비빔밥, 네. 탕평채, 술은 레드와인. 레드와인. 뭐죠? 술에 집착을 하시네요. 우리 아니 근데 당선인하고 또 지금 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죄송해요. 문 대통령도 좀 애주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 대통령은 네. 소주를 좀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뭐 사실 섞어 마시는 거 소맥 좋아한다고 좋아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주종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와인으로 바꿨을까요? 레드 와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잘 어울리는 그런 주종도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아. 그러니까 모두 다 반길 수 있는 그런 주종이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고 사실 어제 이 자리를 보면 우리가 용산 이전 문제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네.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안도감, 뭐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이런 게 좀 해결해 가는구나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자리였다는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료 보여줘서 긴 시간을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말씀 잠깐 또 소개해드리면. 이 의례적 축하가 아닌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고 정당 간 경쟁은 할 수 있어도 대통령 간 성공 기여는 인지상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격려했고요. 윤 당선인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국정은 축척의 선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또 헤어질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아, 넥타이요? 그래서 꼭 성공하시길 빈다.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했고 네. 윤 당선인도 건강하시길 빈다라고 말한 다음에 헤어졌는데 또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 넥타이가 이재명 이 상임고문한테 그 넥타이입니까? 똑같은 넥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줄무늬고 이렇게 색깔 여러 개 그렇습니다. 여러 개 있는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통합을 사실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통합과 화합을 거듭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넥타이가 사실 남자들한테 넥타이 색깔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넥타이 선물 받은 거 저 선물 받았어요 하고 SNS에 자랑해서도 굉장히 화제가 기억이 됐는데 납니다. 뭐 지금은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요.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 같고 레드와인을 조금 더 짚자면 지금 안보 문제라든가 코로나19 문제도 사실 뭐 자세한 얘기가 나왔지만 분명히 현안으로 거론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너무 또 이렇게 즐겁게 취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럴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주종을 선택한 게 아닐까. 뭐 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죠. 곁들임 정도로 분위기만 살려주는 쪽이 아닐까. 이해가 되네요. 레드와인 저 취하던데 저는. 그거를 완샷을 계속하면 힘든데 약간씩 마실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분위기용으로 좋다 보이는데. 반주였다. 그렇죠. 반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1분입니다. 근데 화기애애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거론될 수 있었던 MB 사면 문제 또 거론 전혀 된 바가 없다라고 장재현 비서실장이 밝혔거든요. 이 얘기를 안 했다면 그냥 정말 중요 얘기들은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얘기들만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은 그렇게 토리 얘기도 했다고 하긴 하던데요. 토리 얘기도 반려견 이름이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171분을 모두 다 사실 장재원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밀한 얘기가 있었는지 이건 좀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의제로 맨 처음에 김은혜 대변인이 언급을 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시 꺼내긴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경우도 여가부 폐지나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입장을 뭐 그걸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글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껄끄러운 주제는 좀 빼고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추경 문제나 아니면 인사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실무 협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장재원 비서실장 뭐 그 선에서 실무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이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가 나올까? 이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 두 사람이 문 대통령하고 윤 당선이 만나가지고 여기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든가 아니면은 어떤 회동이나 어떤 만남을 좀 전제로한 그 남겨둔 어제 회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두 번 만났거든요. 두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네. 2007년 말에 만나고 2008년 2월에 한 번 더 만났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어떤 회동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만약에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다면. 네. 자, 일단 뭐 만나고 실무협의 얘기도 했는데요. 윤 당선인 측에서는 실무협의 조속히 착수하겠다. 근데 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월 초에 총리 인선 발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총리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총리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4월 초 총리 인선을 발표를 해야지 이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경제 쪽에
좀 방점을 찍어서 가는 게 아니냐. 좀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이제 경제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약속을 뭐 4월 초쯤에는 발표한다고 한 약속을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검증 작업까지 거쳐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시간이 좀 촉박해요. 거의 4월 초면 지금 3월 말이잖아요. 네. 지금 거론되는 뭐 몇 분이 있는데 좀 그중에 한 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이 청문회의 벽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돌아보면 현 정부에서 모 부처 장관 임명했는데 부인 그 도자기 문제까지 SNS에서 찾아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청문회의 높은 벽을 넘어야 되고 더군다나 새 정부의 차기 총리, 첫 총리 후보군이기 때문에 검증을 면밀히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이 검증이라는 것이 청문회를 염두에 둔 검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발탁보다는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무난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청문회를 생각해 보면 정치인 쪽에 가깝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좀 나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뭐 헌법상 국무총리는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서리가 되죠. 총리 서리. 그러니까 지난 네. 예전에 DJ 때 JP 서리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혹시 김부겸 총리 유임 이 얘기는 좀 되고 있습니까? 이 유임 얘기가 나왔는데 한참 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김부겸 총리 반응이 네.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어서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물론 지난 26일에 김부겸 총리와 윤 당선인이 비공개 회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동을 발판 삼아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워낙에 뭐 인연이 깊다 보니까 뭐 이 부겸형 뭐 이렇게 부를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총리는 다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총리를 하게 되면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연정이 되는 모양새 아닌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만 이기도 하고 김부겸 총리만 빼서 이렇게 총리시키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약간 좀 너무 좀 해석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김부겸 총리 측근들은 굉장히 이런 보도에 대해서 당황하고 아하. 심지어는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 해요. 근데 뭐 불쾌한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굳이 유임을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지금 당선인 측에 나오는 발언 보니까 뭐 총리 인선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 드림팀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원팀을 전 정부의 인사를 중심으로 또 원팀을 꾸린다는 것도 그렇게 뭐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폐가 있을 수 있죠. 네, 김부겸 총리 유임설은 잠깐 검토는 했을 수가 있지만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안철수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후보군에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좀 계속 걸리는 게 권성동 의원이 네. 얘기했던 부분 안 된다고. 너무 욕심 내지 부리는 거 말라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글쎄요. 계속해서 경제 쪽 얘기를 김은혜 대변인이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경제 관료 출신이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덕수 전 총리 그쪽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이다. 뭐 4월 초에 발표한다고 해서 4월 1일이 또 만우절이라고 해서 잠깐만요. 그날은 또 발표는 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그 인수위에서 뭐 만우절 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4월 4월 1일이 아니고 4월 2일이나 4월 3일 2일 3일이 토일 아닌가요? 주말에 아마 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초니까요. 1일보다는 2, 3일 아니면 4월 4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잠시 교통 정보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 돌발 구간이 늘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통도사 부근에서는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부근까지는 작업이 시작됐고요. 건천 부근에서도 승용차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천천히 가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도 이어서 막힙니다. 한편 동김천 나들목 부근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금천부터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석임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닫혔던 서울시내 벚꽃길이 3년 만에 일제히 열립니다.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서 4월 2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서강대교 남단부터 의원회관 사거리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을 개방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고요.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관람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한입뉴스 또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준석 대표 논란에 자꾸 휩싸이고 있는데 전장현이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그 인수위가 지금 찾았는데 인수위한테 이준석 사과 좀 해달라. 그 전달해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커지는 상황 아닌가요? 예를 들면? 네, 뭐 사실 어제도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 비공개 이 부분에서 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인수위가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 시위 현장을 찾아가지고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이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수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장현에서 한 얘기는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걸 꼭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데 전장현에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찾은 이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 인수위 사회복지부 문화문과 간사거든요. 그 말씀을 전달에 올리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알겠으니 시민들께 폐를 끼치는 부분은 좀 지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투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전장현 측 정책 제안에 대한 인수위 측 답변을 이제 주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또 뭐 볼모 이런 얘기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관용적으로 쓰는 거다라고 하면서 좀 반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볼모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본인이 이제 비판한 거는 전장현의 시위 자체가 아니라 네. 방식을 비판한 거다. 그래서 이 대표의 말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그 출입문을 막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지금 김예지 의원의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왜 시민과 이게 장애인을 대립하는 것처럼 만드냐. 네. 그래서 저는 김예지 의원의 인터뷰를 굉장히 섬세하게 봤는데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단체에도 사과를 했지만 시민분들 참 불편하시죠. 시민들한테도 사과했어요. 왜냐? 시민들한테도요. 이 부분은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얻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곧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당 지도부 특히 당대표의 발언의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자제를 해달라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당선인이 국민통합 외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좀 사회적 약자들하고 대화하고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자꾸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굉장히 당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역설적으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렇죠. 저도 사실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주고 그 인증글을 SNS에 올리는 릴레이 연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장애를 가진 딸이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전장현의 시위 태도도 문제지만 폄훼, 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 하고 윤석 대표를 겨냥한 모습도 보였고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전장현 이 관계자들과 또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 차별이란 본질을 외면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상처받은 장애인들께 정치인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네.
얼마나 또 악영향을 줄지, 또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계속 정치권에서 또 시민들도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좀 얘기 좀 해보죠. 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합당 제안한 거 수용한다라고 밝혔네요.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되고 또 통합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김동연 대표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물길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 윤호중 위원장의 합당 제안, 양당 통합 제안을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김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걸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하나가 출마 김 대표의 맞습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 여부인데 어디로 출마하느냐, 서울이냐, 경기도냐, 충북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충북은 선택지에서 제외가 됐고 서울시장이냐, 경기지사냐 얘기가 있는데 새로운 물결 쪽 뭐 취재를 좀 해보면은 서울시장 얘기는 사실 뭐 추천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경기지사 쪽 제안만 지금 오고 있어서 선택지가 하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끝나기 전에 김동연 대표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는 곳이 경기도입니까? 지금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옮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판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60일 이전에 그 거주지에 광역단체 거주지에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4월 2일 전에는 결정해야 됩니다. 뭐 궁금하면 한 2, 3일 있으면 해결될 부분이긴 한데 민주당에 이제 뭐 예컨대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뭐 누구누구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여러 명이 거론이 되는 지역은 경기도는 뭐 인물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조전식 의원이라든가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지금 김동연 대표도 어쨌든 합당 절차 밟은 이후에 범민주당이라고 봐야겠죠.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염태원 수원시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은 굉장히 인물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 책임지고 출마 안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지금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선뜻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주자들도 다. 지난 대선 결과 보면은 뭐 또 서울 전 지역을 합해 보면 졌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점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졌을 때 오는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론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출마를 시키자.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좀 거물급 인사가 나서서 수도권의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얼굴로 내세워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 대표였잖아요. 그것도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 지고 나서 전임 지도부가 출마한 사례가 거의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맞냐라는 취지로 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봐야겠는데 우리 박정원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4월 1일까지인가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60일인데 다 이사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간이 지금 오늘 29일이니까 29일, 30, 31일 뭐 이제 며칠 안에 결정해야 돼요.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서울에 누가 나갈 거냐, 경기도에 누가 나갈 거냐 이게 제일 뭐 중요해 보이는데 경기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추대 쪽으로 많이 기울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주민 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세게 붙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면 세게 붙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김진애 전 의원도 지금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물밑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후보군들과 함께 또 원만하게 추대로 갈지 아니면 정말 경선을 또 하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 새롭게 원내대표가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한테 대선 공약기구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선에서 제시한 이 공통된 공약을 추진하는 게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다라고 하면서 대선 공약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입을 모은 대선 공통 공약 더 미룰 필요가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속도 낼 수 있다.
공통공약 추진기구에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경제 정책이나 사회적 정책 중에 공통된 게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공통된 공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면서 아하.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윤 당선인 쪽에서 인수위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개혁 관련해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걸 민주당에서 주장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이 뭐 상임위에서 처리가 돼야 되고 정계특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잘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것도 여야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는 게 박홍우 원내대표의 지적이고요.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동의해라.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당 체제에 빨리 막을 내리자. 얘기하고 있어서 마지노선이 4월 5일 본회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자, 오늘 사퇴를 얘기를 했어요. 원래 4월 30일까지 임기가 있는데 사퇴를 하고 다음 달 8일 날 경선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은 지금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을 네. 선출을 했고 또 4월이라는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곧 다가오는데 네. 지금 차기 정부가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관련 일정도 남아 있고요. 네. 또 이제 정부의 큰 틀인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정말 원내대표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뭐 김기현 원내대표가 실력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고 앞으로 쭉 파트너로서 같이 가려면 박홍근 원내대표랑 맞추려고 지금 이제 조금 빨리 하자. 그리고 내부를 정비해서 우리도 협상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분들이 좀 언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4월 8일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이 4선의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의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3선의 김도읍, 김태흠, 박대출, 윤재욱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인수위에서 권영세 의원이 역할하고 있고 예. 권성동 의원은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면서 방송에서 역할을 좀 하고 네, 지금 있습니다. 인재 영입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조기 사퇴한 이런 모습 보면서 4월 초에 예. 총리 지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해는 되지만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한 달 참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네. 4월 초에 총리 인선하고 뭔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제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자들도 왜냐하면 하마평에 그런 얘기 올라가 좀 했어요. 있어요. 네. 올라는 가 있어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의원 중에 오히려 하는 게 낫다. 의원이 이제 의원끼리 또 불패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한데. 근데 뭐 일각의 또 언론 보도를 보면 권영세 의원도 총리 후보군으로 그렇죠, 물망에 그렇죠. 오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인사검증 하려면 본인에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하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전화기를 잘 때도 손에 꼭 잡고 주무시지 않을까.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새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은 대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치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가 중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협상력이 얼마나 있느냐이잖아요. 그런 기준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교경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714님께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부디 민초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정치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는 이번 주 대신 진행을 맡은 변호사 박지훈이고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0714님이 보내주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곡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입니다. 봄에 비가 축축히 내리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의 빛깔도 더 싱그러워지죠. 오늘은 계절의 이름이 붙은 봄비, 여름비, 가을비와 관련된 속담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먼저 봄비가 잦으면 마을집 지엄이 손이 크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봄비가 자주 오면 풍년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들의 인심이 후해진다는 뜻으로 아무 소용없고 도리어 해롭기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비는 여름에 비가 오면 이를 잠시 쉬고 잠을 잔다고 해서 여름에 내리는 비를 이르는 말이고요. 떡비는 떡이나 먹을 수 있게 하는 비라는 뜻으로 가을비를 말합니다. 이 풍족한 가을에는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으니까 비가 와서 일하러 나가지 못하게 되는 날에는 집안에서 넉넉한 곡식으로 떡이나 해먹고 지내기가 쉬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비는 턱 밑에서도 긋는다란 말도 있는데요. 여기서 긋다는 비를 잠시 피해 그치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가을비는 아주 잠깐 오다가 곧 그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의 잔걱정은 순간적이어서 곧 지나가 버림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도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이나 커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3도, 파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쌀쌀했는데요. 따스한 햇살 속에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16도, 파주는 15도, 대전, 제주 18도, 광주는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어제보다도 맑아져 전국적으로 쾌청하게 드러나 있고요. 공기질도 대체로 깨끗한 가운데 당분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퇴근길에 대비해 우산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다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지난 주말보다 적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의 목요일 오전이면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최대 20mm가 예상되는데 영동의 경우 목요일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지는 중간에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최대 5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은 기온이 평년 수준 유지하겠는데요. 금요일 아침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4.2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기존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해서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외 증상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월 셋째 주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경우 신속 항원 검사를 주 1회만 실시합니다. 다만 기숙사에서 거주 중인 학생들은 지금처럼 주 2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한 9층짜리 산부인과 병원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병원 안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등 38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1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4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회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직접 해촉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64일 앞두고 경기도에 출사표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지사 출마 의지를 밝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또 구체적 얘기하죠. 어제 대통령 또 당선인 만차 회동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뭐 화기애애했다 하는데 좀 어땠습니까? 제가 주목한 것은요. 네. 비서실장 두 분을 끝까지 동석시키지 않습니까? 네. 대개는 비서실장들하고 같이 있다가 좀 두 분만의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좀 일반적인 그림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만 있는 게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끝까지 비서실장들하고 같이 시간 함께 한 것은 예. 두 분만의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다. 즉 MB 사면 같은 예민한 문제는 서로 하지 말자. 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보고요. 아하. 네, 그래서 어제는 국정을 인수인계하는데 두 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일단 뭐 그런 차원의 그렇죠.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 합의안은 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또 MB 사면 얘기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다 빠진 거 맞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비서실장들은 물렸어야 됐는데 네. 그렇지 않았고요. 아마 사면 관련해서는 네.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깊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소폭 개각을 소폭 사면할지 네. 중폭 할지 아니면은 큰 폭으로 사면을 하실지 뭐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이야기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된 의전 비용 이 판결이 공개하러 나왔는데 청와대가 국가기밀이라고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국가 크다란 그 아젠다들이 있고 민생 문제들이 있는데 네. 별로 이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논란이 된다는 것이요. 네. 그 뭐 우리 의원님 또 제가 알기로는 국정농단 사건 때 국조 특위 하면서 옷값 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 얘기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민주당도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랑은 좀 상황은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아, 저는 뭐 그런 게
화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지방선거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경기지사 출마 선언 계획을 밝히셨던데 출마 결심한 이유하고 또 변 같은 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택시를 몰면서 이제 경기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민심들을 쭉 들어봤고요. 제가 네. 택시 운전한 16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을 듣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 경기 민심이 어떨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원로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길을 여쭈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경기도를 지켜달라는 요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 지금 현재 보이는 이제 폭거와 불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 부동의 1위로 계속적으로 제가 나와서 네. 이 뜻이 무엇일까? 그걸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제 어깨가 천근만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도를 지켜달라는 시대 정신, 윤석열의 폭구를 막아달라는 이런 시대 정신을 제가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하는다면 비급한 것인데 안민석의 정치사전에는 비급한 것은 없거든요. 그 과거 국정농단 시절에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구속의 위기까지도 감수하면서 네. 나름대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친 그런 저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막바지 지금 이제 마음의 정리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합당 제안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민주당 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경기지사로 나오게 되면 좀 경쟁자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개혁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민주당 개혁 해야죠. 네. 철저하게 혁신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대선 경선 포함해서 지난 1년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희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뭐 했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심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이번 대선 패배에 주는 엄중한 회초리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을 혁신을 해야죠. 혁신의 요체는 첫째는 이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당의 중심에 당원을 세우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령 전당대회 할 때 대의원 제도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허용할 수 있는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의원 표가 엄청 많죠. 그렇죠. 한 표당 가치가 많죠, 사실은. 네. 등가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개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가 사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과연 촛불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과제나 시대 정신을 민주당이 얼만큼 실행했는가. 여기에 대한 참 실망이 큰 거거든요. 검찰개혁 제대로 못했죠. 언론개혁 하다 말았죠. 사회적 불평등 재벌개혁 이거 거의 손을 못 댔죠. 교육개혁 손을 못 댔죠. 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이 이것저것 빼면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개혁 입법, 그다음에 민생 입법,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그런 공약들 네. 이런 것들을 한 달에 아주 결기 있는 시간표를 짜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지금 단기적인 혁신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 혁신까지 말씀 주셨는데. 네, 그리고 자체의 박홍근 원내대표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결기를 가져야 된다. 5월 9일까지 본인에게 주어진 이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네. 원내대표를 관두겠다는 그런 정도의 결기를 가져야 된다. 정치 생명을 걸고서 이 결기를 가져야 된다. 네. 시간 없다. 시간 전쟁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선거 얘기를 좀 하면요. 경선 가능성, 특히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는 윤희정 비대위원장이 이 전략공천 안 한다. 경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동연 대표가 나오면 경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첫째는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원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당이 필요한 곳에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큰 혼란과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네.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뭐 경선 룰을 바꾼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내부에 이거 역시 분란과 혼란을 자초할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경선 룰은 그대로 가야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시합을 앞두고서 룰을 그냥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동연 대표께서 경기도에 오셔서 네. 경기에 이 경선 흥행을 시켜주시고 이 판을 좀 키우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뭐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 예. 계산, 욕심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제가 보니까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고 비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됩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질문은 뭐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동연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에서 이런저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근거를 해서 네. 판단을 이제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경기는 사실 좀 뭐 후보들이 넘쳐나는데 네. 서울의 후보가 기건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주민 의원 빼고는 없어요 지금. 네. 나오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겁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되면은 김동연 대표께서는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이제 따라야 될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판단과 당의 결정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간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본인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그 김동연 대표님의 그 당이 그냥 이제 혼자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거대한 그 정당에 소속된다는 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정치사에서 아주 큰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똑똑하신 분이니까 현명하신 분이니까 빨리 적응은 하시겠지만 네. 당과 당원은 누구에게나 헌신을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헌신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제 자세가 당원의 기본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이 지사를 했던 곳이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출마 선언했던 염태영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찐동지다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김동연 대표도 뭐 단일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안민석 의원도 우리 이재명 상임 고문하고 관계가 좋죠. 그렇죠. 저도 이제 15년 친구인데요. 친구죠,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시대고 이재명이 이제 야권의 지도자, 특히 이제 백낙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DJ 이후에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역할이 필요하고 누구나가 이제 이재명하고 가깝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하고 개인적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이재명 서러운 것인가,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이것을 아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많이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누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하고 이제 가장 좀 그 스타일이 비슷한 게 안민석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 쪽에서 장자방 역할을 하시는 어느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예.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고문이나 저나 하여튼간에 불의를 보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런 기질을 타고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저항하는 그것을 천성적으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공통점이 일단 한다면 합니다. 저희들은. 예. 그래서 기질적으로 상당히 안민석과 이재명이 가깝다. 뭐 그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저는 이제 같은 정치적인 동지로서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고문에게 굉장히 부러운 게 있어요. 뭐죠?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시장하면서 도지사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겠지만요. 그것은 제가 참 부러워할 점이고 제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또 원희룡 전 지사 후보군 거론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이 대통령 후보군들인데요.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좀 이게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해서 제가 제주지사 나가겠다고 하면은 어색하겠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그래도 뭐 다 연관성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하고 인연이 단 1도 없죠. 아, 1도 없습니까? 뭐 사돈의 팔촌이 산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아, 그러네요,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사신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경기도하고 연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뭐 냉철하고 똑똑하시고 합리적인 분들이신데. 네. 아무튼 뭔가 이제 정치인 계산을 하셨겠죠. 근데 좀 이제 다급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선 이겼다고. 이게 근데 이겨도 이게 이긴 게 아니라 사실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긴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 좀 오만하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오만함의 발로거든요. 만약에 대선 졌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만하지 말고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두 분들이 경기도민들의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네요. 그게 경기도민들에 대한 예의고 뭐 이제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2, 3일 있으면 알 수 있겠네요. 경기도로 이사하면 뭐 나올 그게 것 아마 같은데. 4월 1일까지가 뭐 시한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경기도민들을 좀 우습게 보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큰 정치인들께서 대의와 명분에 어긋나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또 그중에서도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님, 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항상 뵙지만 또 여기서 보니까 좋습니다. 화사한 복장이고. 자, 우리 최영찬 기자님은 출입처 반장이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뭐 선고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명을 받는 건가요? 연차순입니다. 연차순인데 저희가 진당이 돼서 많이들 떠났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출입처로 떠나서 민주당 반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당 반장 하시겠네요. 야당 반장이죠. 근데 사실 약간 소년급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또 그게 있습니까? 저도 사법시험 생각을 해보면 그 소년급제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반장이 됐죠. 보통 연차가 훨씬 너무 더 빨리 듣죠. 네. 이제 좀 아마 이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위에 좀 인사가 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평가 불사조 기자단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또 대선 19일 만에 어제 드디어 만났는데요. 이게 역대 가장 늦게 만나는 대통령과 당선인 기록이라고 보는데 또
기록도 하나 세웠어요. 가장 오랫동안 만난 171분 얘기했는데 어떻게 어제 회동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에서는 조금 분위기 어때요? 만족하는 편인가요? 어제 밤에는 그럴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고 오늘 오전에 좀 분위기를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족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네. 따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반응들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좀 따져보면은 사실 양쪽 모두 이번 회동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떠밀려서 한 회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좀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 회동 자체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사전에 의제 조율도 사실은 한 차례 실패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의제 조율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랬다라면은 이제 그 의제를 놓고 어떤 거는 우리가 가져왔고 어떤 거는 내주고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할 텐데 사실 의제 자체가 거의 없고 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정도만 좀 표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참 배경상으로 보면은 북한이 ICBM 발사하고 코로나19 상황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신구 권력 갈등이 있다 이런 그림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신승을 거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양쪽 모두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일단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만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다른 평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는 평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말하기가 좀 복잡한 문제인데 네. 이게 왜냐면은 4명이서 회동을 한 거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유영민 비서실장들. 대통령 네. 비서실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4명이서 한 건데 4명만 있었고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브리핑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당선인 배려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 회동 분위기를 전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더 취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없는데 다만 이제 소위 오프닝이라고 하죠. 이제 시작할 때 분위기는 막 좋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좀 약간 딱딱한 분위기인 게 맞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작 자체가 약간 떠밀려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좋았다고만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장전 비서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하고 또 이후에 기자들이 따라가서 더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꽤 이제 술이 좀 어느 정도는 올라온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녁 자리가 아주 딱딱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자, 민주당 이번 회동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뭐 늦었지만 참 다행이다 이런 평가를 해놨고 다행이다. 이게 그동안 너무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진 면이 민주당이나 청와대 모두 부담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는 하나의 회동이었다. 이렇게 해서 뭐 다행이다는 평가고 또 뭐 더 이상 뭐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구체적 합의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예산을 정확하게 면밀히 따져보겠다. 야, 이거는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정치 관련된 기사, 정치 기사를 쓸 때 네. 표면적인 이유나 입장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배경 같은 걸 취재해서 넣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표현 그대로를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배경은 서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은 서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물어보기를 이번에 그래도 딱히 합의문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 얻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표현이 가져온 건지 우리가 얻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이런 표현을 강하게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사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매우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 네. 여론조사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평가에 있어서 이건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다. 즉 너희들이 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져보고 협조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러나 우리가 발목을 잡은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몫과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걸 방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때 좀 일종의 선긋기 분리, 뭐 독립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좀 해석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김부겸 총 얘기가 오늘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비공개 회동을 당선인하고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 전에 용산 이전 약속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뭐 김은혜 대변인은 뭐 자신은 이거 파악할 위치가 아니다 하는데 김부겸 총리 좀 얘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김부겸 국무총리도 마크를 하고 있는데 네. 총리실에 전화했더니 전화 직접 했습니까? 무색할 정도로 딱 한마디만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오보입니다. 이래버리는데. 오보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어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났던 김부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기는 좀 총리실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이상 뭐 총리와 내각은 실무선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총리가 개인적으로 뭐 용산 이전 뭐 약속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확인해 줄 수, 오보든 어쨌든 간에 뭐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그리고 사실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이게 오늘 돈도 올라가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 대통령 문제이기 권한 때문에 같거든요. 약간 권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추경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경 얘기는 좀 회동할 때 했지 않았을까 하면서도 구체적 액수 합의안이 전혀 없습니다. 보도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박 기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추경 문제는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즉 여야 간에 협의할 때도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취지 자체는 매우 좋은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돕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요.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이거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잖아요.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걸 반대하는 거는 좀 표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언제나 문제는 뭐였냐면은 액수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하는 걸 좀 막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예전에 추경 편성할 때요. 아니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대선 전에 빠르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도 항상 뭐 정부의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위 이제 그러니까 현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에서 큰 틀의 합의라도 내놓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디테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협의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그랬었고요. 네. 지금 일부라도 방향이나 날짜 같은 거라도 좀 나왔다고 하면은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상태는 그냥 원점이라고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이네요. 네. 민주당도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요?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수위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50조를 이제 하겠다 취임하면은 뭐 이런 말을 했던 터라서 근데 지금 막상 그동안의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국채 발행 없이 50조가 가능할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이 안을 내놔라.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좀 막는 모양새고 그걸 떠나서 여야가 액수도 합의하고 뭐 시기도 합의하고 어떤 식으로 뭐 할지 진짜 그냥 사과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할지 요것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면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얘기는 안 했다고 해요.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 들어보면 얘기를 또 할 것 같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은데 물론 이거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쨌든 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럼 왜 안 했을까? 상황은 사실은 좀 거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하자면은 원래 친구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못 만났는데 다른 친구들 그래도 너희들 만나서 화해해 이렇게 했을 때 그 싸웠던 그 문제는 서로 꺼내기가 좀 어려운 안 하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회동이 좀 1차 한번 지난 16일에 깨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깨졌을 때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지만 청와대나 당선인 쪽에서 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만 감사위원 같은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이제 소위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소위 김경수 전 경남지사랑 그리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같이 사면을 해야 된다. 그건 또 100%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게 일부 해석에서는 청와대를 좀 자극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어제 회동에서 좀 눈여겨야 할 부분 요거 오늘 얘기했던 거 말고 또 있나요?
뭐 내용보다는 좀 그 이제 들어가면서 네. 문 대통령이 딱 이제 뭐 마중 나와서 이제 인사도 상춘제 하고 앞에서 예. 네, 이렇게 뭐 꽃 얘기도 하면서 했을 때 저는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번 쭉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를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하 뭐 벙커도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도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청와대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마냥 이렇게 거부만 하는 것도 좀 방법이겠나? 물론 의지는 강한 오히려 반대로 이거 빨리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우리 박 기자님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 소위 오프닝이거든요. 네, 오프닝 예. 일부는 공개를 했는데 근데 벙커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오프닝 과정에서 한 번도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은 또 없었거든요. 그만큼 좀 딱딱했던 모습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다. 다만 물론 실제 회동 중에는 또 와인도 들어가고 또 분위기도 좀 좋았다라고 하니까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 불사조 기자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를 선언했고요. 4월 8일쯤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왜 빨리 하죠? 4월 말까지 임기가 좀 남았는데요. 네, 원래 임기가 4월 30일까지인데 그렇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조기에 그만두겠다라는 입장은 이제 오늘 명확하게 밝혔지만 네.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관측이 됐고 좀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표면적인 이유, 공식적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김기현 원내대표 측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협상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건데 이 협상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은 40일 이상 걸렸다 그래요. 굉장히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던 중간에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협상이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협상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네. 의석수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권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민주당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협상 당사자가 중간에 바뀌는 그런 거는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배경을 좀 따져보면은 지금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총리 후보군도 좀 어떻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차기 총리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진짜 그만둘 수도 있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원내대표를 하는 중간보다는 이제 그만두고 나서 소위 이제 그 지목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그림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좀 그런 여지를 좀 두겠다 이런 측면도 같이 있는 걸로 좀 해석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군들은 뭐 몇몇 언급이 되던데 어떤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도 얘기를 했고 네.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하고 경기지사 후보도 그렇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앞에 단추가 먼저 끼워져야지 나머지 단추들이 맞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네. 지금 총리 후보군으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권영세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권영세 의원이 총리로 지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원내대표 후보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한 명씩 좀 맞물리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리가 먼저 결정이 돼야지 원내대표를 나가겠다 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후보군을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 권영세 의원 당연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좀 패배를 했었던 권성동 의원도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김태흠 의원은 좀 나오려는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네. 출마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네. 그리고 김도읍 의원도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아직 제가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 것들이 좀 결정이 그렇죠. 돼야지. 앞에가 돼야지 원내대표 군들도 정해질 수 있다. 맞아요. 총리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총리를 예를 들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게 된다. 네. 이럴 경우도 굉장히 수가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완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연쇄적인 작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도 지금 박홍근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이 박홍근 원내대표 된 이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좀 더 빨리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박홍근 원내대표 뭐 개인 자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배경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제일 나오고 경선 때부터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 이재명을 표방했고 거기에 이제 그 상대였던 박광훈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신사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제 우리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의원들의 생각인데 야당 원내대표가 조금은 그래도 강경한 모습, 강성의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투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을지로 위원장 이런 거 하면서 또 민생도 잘 챙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를 상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원내대표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고문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방선거를 뭐 지휘하거나 뭐 출마하거나 이런 카드 아직 살아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오전에 열심히 좀 취재를 해봤는데 궁금해요. 경기지사를 다시 이재명 전 후보가 나가는 건 어떠냐는 여론이 가능해요. 가능은 하겠다.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논리가. 왜냐하면은 자칫 지금 이번 지방선거 중요한데 잘못하다가는 호남 세 곳 빼고는 광역단체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호남으로 전국 정당이 호남당으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전전긍긍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지금 가장 강력한 카드는 어쨌든 대선에서 졌지만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지금 이 당으로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다음 대선을 바라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행정. 근데 4년 동안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대선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도 가장 알맞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순 아이디어이긴 한데 지도부의 의중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경기지사를 이재명 고문을 놓고 김동연 후보를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조금 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에 좀 뜻이 있긴 한데 서울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뭐 송영길 대표 차출 얘기도 나오고 임종석, 이낙연 전 대표 막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서울에서도 지금 서울의 현역 의원들이 김동연 대표가 좀 여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김 대표가 좀 경기도에 마음을 둔다. 이것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와버리면은 지지율 차이 이제 여론조사 돌려봤을 때 김동연 대표보다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설득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경기지사를 간다고요? 그런데 저기 김영진 사무총장이 사임을 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김영진 사무총장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김영진 사무총장은 재선인데 이제 대선 때 사무총장 뭐 하면서 진두지휘했고 총무본부장까지 겸임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차 그 표면적으로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해왔는데 지방선거까지는 좀 해야 한다. 이게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었지만 또 이게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 이재명계라고 새로 불리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런 당의 요직을 이재명 그 후보의 측근들이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을 좀 의식은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계기가 만들어져서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해서 김민기 의원 삼선의 김민기 의원이 했는데 김민기 의원이랑 김영진 사무총장이랑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데 김민기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없습니다. 굳이 뭐 개파라고 꼽자면은 민평련의 그 이인영 장관이랑 좀 가까운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너무 이재명계 색채는 지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 불사조 기자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지방선거 관련 취재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데 송영길 대표 차출론. 네네. 그것도 지금 좀 확인이 됐습니까? 뭐 전화를 직접 해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송 대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먼저 선뜻 나서기는 어렵고 뭐 고민은 당에서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는 했고요. 마침 오늘 그 이재명 고문과 가까운 정성호 의원, 김남국 의원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있는 지방에 한 4차례 가서 만나고 왔어요. 통도사요? 예. 예. 그 직접 통도사가 아니라 지금 옮겼는데 팔공산 그쪽으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좀 갔군요. 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싶은데 아마 그분들은 서울시장에 조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러니까 당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전략 공천을 주기는 좀 그렇다. 네. 지난 대선에서 바로 패했던 대표인데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도 나오고 예. 김동연 대표도 나오고 박주민 의원도 나와서 경선을 좀 해보자. 서울에서. 예, 우리가 그래도 아직 여당인데 여당 지금 이제 뭐 야당이 되겠지만 제1야당이면은 제1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데 전략 공천을 해서 되겠냐. 그래서 경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좀 지도부 의중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송영길 대표도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 보입니다. 야, 지금 뭐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이재명 고문 속내가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보니까 이수진 의원이 그 좋아요 눌렀다가 또 SNS 취소를 했던데 네. 이재명 상임 고문 뭐 이런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이심송심 아니냐 뭐 네, 이런 말까지 이심송심 나왔었거든요.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차출해야 한다 이 글에 굉장히 일찍 눌렀거든요. 이재명 고문이. 그래서 되게 놀라서 바로 이제 기사화했는데.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는 거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고문이. 그럴 수 있고 그렇다고 대놓고 이재명 고문이 송영길 전 대표를 밀어줄 수 있냐. 또 그건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나가는 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서울권 의원들이에요. 네. 서울에서는 의외로 좀 뜬금없다. 왜냐면은 송영길 대표는 인천에서 인천시장과 인천 5선을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당대표 마치고 대선에서 졌던 분인데 서울시장을 나간다는 건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관문들이 있습니다. 당내 서울시의 이제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재명 고문이 대놓고 그렇다고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속내는 진짜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한번 보죠. 유승민 전 의원도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 경기지사에 나올 가능성 있는 겁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 일단 이 3월 말 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아마 하루 이틀 내에 입장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취재를 해보면은 일단은 주변에 소위 측근들 예전에 유승민계라고 하는 의원들 중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전현직 의원들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보통 안 할 때는 바로 안 한다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좀 시간이 흘러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요거는 저는 이제 출마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대구도 한번 보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했고요. 홍준표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유영하 변호사도 변수가 되네요. 네,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입지가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전에는 친박계의 핵심적인 의원이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냐 뭐냐만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입지가 압도적이거든요. 제일 가깝죠. 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표심을 흔들 수가 있느냐, 요거는 좀 회의적인데 다만 이게 대구시장이기 대구니까.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구도가 지금 비박 1명,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 그렇죠. 그리고 친박 2명이 되는 그런 꼴이잖아요. 이제 이런 그림 자체는 홍준표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으나 또 이제 대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유리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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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간식은요, 비타민C 음료입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비타민C 음료를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IT 본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얼리 어댑터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그러니까요. 꿀보이스는 맞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관리 비결도 있나요? 네, 관리 비결요? 예. 그냥 물 자주 먹고 들어오기 전에 커피 뭐 별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DNA다, 유전자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네. 자, 최근 랩서스라는 해킹 집단이 전 세계 IT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네요. 네, 이들이 해킹한 리스트만 봐도 놀랍습니다. 2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엔비디아, 삼성전자, 유비소프트,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한 달 정도 사이에 이 회사들을 다 해킹을 했고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해킹된 내용들도 엄청납니다. 뭐 예를 들면은 1테라바이트 분량의 사내 데이터를 한 방에 이렇게 해킹을 한다거나 1테라바이트요? 네. 직원 뭐 7만 명 이상의 직원 이메일을 한 번에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서비스 계정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아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엄청난 해킹들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의 어떤 남미에 있는 해킹 집단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계속 신생이자 좀 특이한 거는 이들이 다른 해킹 집단하고는 다르게 뭔가 비밀리에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해킹했습니다라는 거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막 얘기하면서 대놓고 하는 거예요? 네. 자랑도 하고? 자랑을 엄청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뭐 자랑하고 대단하네. 심지어 원본 파일을 이제 자기네들이 해킹했다는 거를 막 토렌트 같은 데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 삼성, LG도 당했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삼성, LG가 이제 가장 큰데 이제 LG 같은 삼성전자부터 좀 얘기를 하면 한 압축 풀면 한 400기가 이상 되는 압축 파일이 해킹이 됐어요. 내용들을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그 스마트폰에 있었던 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기능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생체인식 잠금 해제 알고리즘 혹은 경쟁사의 무선 이어폰과 우리 회사의 무선 이어폰 비교 자료 이런 것들까지 다 해킹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그럼 스마트폰 지금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건 쉽게 설명드리면 금고의 설계도는 가져갔는데 금고의 마스터 키는 털리지 않았다. 설계도는 가져갔는데 키가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금고를 만들어야 되가 있더라도 금고마다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더라도 뭐 이른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으면 다 해제될 수 있는데 그런 건 털리진 않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더라도 우리가 금고를 잘 만들 수 있는 최첨단 설계도가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아주 빠르게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심각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탈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랩서스가 LG전자 홈페이지에 직원 및 서비스 계정 해시값이다라고 주장하는 파일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임직원 이메일 주소 일부 그리고 이제 뭐 고객이나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아이디가 나왔는데 역시 LG전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 역시도 고객 정보에 대한 유출은 없었다. 내부적인 내용은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비슷하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의 핵심 회로도 이런 것들이 막 오픈이 되니까 아니 도대체 얘네는 무슨 집단이길래 이런 걸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해킹을 할 수 있어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좀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 좀 주셨지만 이 랩서스가 타겟을 자기가 SNS 이런 데 공개를 해가지고 투표 같은 거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도 참 이게? 당황스러운 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활용해서 다음은 어디 해킹할까요? 올려요. 어느 회사 해킹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영국의 이동통신 회사인 보다폰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타깃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우리가 또 성공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보다폰에 있는 일부 뭐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오픈하면서 텔레그램에서 이런 모임들이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일부 이제 그 이번에 랩서스의 조직원 일부가 영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잡았습니까? 네, 근데 전체는 아니고 간부급 조직원이라고 하는데 16세 소년이었다고 해요. 어린이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16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이런 젊은 층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킹을 해서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했다는 걸 홍보하고 알리고 막 이런 쪽이었고요. 근데 이들이 체포됐다고 활동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는 텔레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에 약 4만 7천 명 정도의 회원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른바 이제 모방 범죄나 아니면 본거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킹해서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것도 이거 뭐 방송에
알려줄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합니까? 이게 뭐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알려줄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예. 해킹이 진짜 우리가 보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컴퓨터 막 100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대 1000대 만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되게 오히려 열린 건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비밀번호를 자기들이 그 내부 직원인 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비밀번호 잊어먹은 좀 알려주실래요?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접근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요. 내부 직원인 척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잠깐만요. 그럼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거나 혹은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을 매수를 해요. 네. 그럼 그 사람의 아이디에서부터 계속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으면 빈틈을 타고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소비자 정보는 오픈이 안 되는데 내부 정보들이 그렇게 오픈이 되는 이런 좀 허무할 정도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컴퓨터로 막 해킹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설득해 가면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른바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물리 보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들어보니까 허무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2의 제3의 랩서스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결국엔 사이버 공격이 돈이 되기 때문인데 글로벌 사이버 범죄 산업 규모가 이미 7,300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마약 무기 밀매보다 더 큰 돈인데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코인 거래소들을 또 이제 타겟으로 이게 제일 문제는 코인 거래소가. 네, 이런 것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직원들을 매수하거나 지금 말씀처럼 내부 직원인 것이 행동하면서 해킹하는 이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식, 이제 보안의 방식이 좀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정말 시스템적으로 잘 막자였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그렇죠. 제로 트러스트.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요즘에 줌 같은 게 많아지니까 온라인의 접근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게 불편하지만 하나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풀렸다고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계속 권한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것이 딸리더라도 혹은 또 그냥 단순한 비밀번호 아이디가 아니라 물리적인 키값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 보안의 단계가 다양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 좋네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 방법으로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계별로 여러 가지 형태를 좀 만들어 둬서 이제 그걸 못 뚫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아이디 비밀번호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한 단계는 휴대전화 인증, 한 단계는 심카드 인증, 한 단계는 그 생체 인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복잡하게 쓰니까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결국 이것이야말로 핵심되는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아니 그나저나 지금 뭐 16세, 뭐 20세 및 그 소년들은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검색이 돼 있고 모든 게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기술적으로 잘 돼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단순한 방식들을 통해서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보안에 대한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게 아이디 비밀번호 바꾸라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바꾸면 계속 까먹어 버리는데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 해킹이나 보안 취약 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이 말과 연결돼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기업 귀찮아 이러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말씀대로 이 모든 지금 것이 인터넷이라든지 등등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보안의 중요성 좀 말씀 좀 주십시오. 네, 뭐 지금 뭐 우리가 멀리 볼 거 없이 전쟁 상황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전이 대단하죠.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이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이 보안이라는 게 단순한 서비스 해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특히나 이런 다양한 기술 말고도 내 자신이 보안 인식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밀번호 바꾸는 것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바꾸다 보니까 저도 비밀번호를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긴 한데 항상 10번씩 눌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전쟁이나 지금 전체 상황도 지금 사이버가 되고 있고요. 사회나 경제, 문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또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584님, 대형 화물차 운행합니다. 요즘 기름값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방송 재밌고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자, 간식 당첨자 먼저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3584님 지금, 또 5405님, 8804님, 또 3805님, 0926님, 3300님 간식 비타민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는 대신 진행을 맡은 변호사 박지훈이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